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가 쓴 마음의 미래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심리학 책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요. 근데 물리학자가 쓴 뇌과학에 대한 책이었죠.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미래학 서적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갑자기 텔레파시, 염력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이건 말 그대로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텔레파시. 이건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도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를 뜻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센서를 뇌와 연결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 원리를 보자면 우리 뇌는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과학적인 팩트이기도 하고요. 두뇌 안에서 진동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일종의 라디오파를 방출한다라는 거죠. 이걸 전달받아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기술도 이미 개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EEG 스캔 기술, 뇌전도 스캔 기술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센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헬멧 같은 거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쓰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상상하게 되면 컴퓨터는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두뇌 신호가 전극을 타고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데 컴퓨터가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생각 단어 사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전에 기반해서 컴퓨터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텔레파시뿐 아니라 염력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 책은 말을 해요. 염력이라는 거는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거 뜻하죠. 영화에서 많이 보죠. 근데 이 염력도 가능하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물을 마시는 모습, 네, 이게 가능해졌다 이런 식의 뉴스 보도가 있었죠. 캐시 허친슨 씨의 사례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1997년에 사고로 목 아래가 전부 다 마비됐어요. 팔다리를 못 움직여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14년 뒤에, 그러니까 2011년에 앞서 언급한 대로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물을 마셨던 거죠. 이게 이런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네, 그 기술적인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런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보철의학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의족이나 의수를 만드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기술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은 최첨단 센서를 우리 뇌에다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센서를 머리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술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ECOG 기술, 피질 전도 기술이라는 건데, 이건 센서를 주렁주렁 안 달고 있어도 되더라고요. 대신에 두뇌골의 일부를 절개해야 됩니다. 머리를 수술을 해서 열어서 거기다가 센서를 뇌에다가 연결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건 좀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게 되는 게 MEG 기술이라고 있더라고요. 뇌자도 측정기라는 건데, 이건 소량의 자기 에너지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정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좀 무겁다고 하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온 게 나노 탐침 기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노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작다, 가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가는 침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건 두개골 절개 수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미세 수술을 통해서 두뇌에다가 삽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장 큰 장점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이런 장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꺼림직하긴 하죠. 머리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 굉장히 꺼려집니다. 하지만 이 책의 흐름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선 손바닥만한 크기의 MRI를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머리에다가 뭘 집어넣지 않고도 우리의 뇌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텔레파시와 염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두뇌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일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더라. 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뇌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다면 두뇌와 두뇌도 연결할 수 있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책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뇌와 두뇌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이걸 브레인넷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인터넷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네, 가능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실에 있는 실험실 G와 브라질 북동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나타우라는 도시에 있는 실험실 G의 뇌를, 이 두 그룹의 G의 뇌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10번 테스트를 하면 7번 꼴로 미국 G의 뇌 신호가 브라질 G에게 전달이 되더라 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실험실 G를 상대로 한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한참 더 걸리겠네. 네, 이렇게 생각할 법 하잖아요. 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바로 이어서 인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2013년 같은 해 실험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사람한테 직접 이 실험을 하면 윤리적으로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직접 피실험자가 됐다고 해요.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이룬 성과인데요. 한 과학자의 뇌 신호를 다른 과학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걸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신자가 전자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른팔을 들어서 로켓을 쏩니다. 자, 이 신호가 수신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른팔을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미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조만간 브레인넷, 그러니까 마음 인터넷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생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감각, 감정 이런 것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걸 의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도 감각과 감정, 이것도 뇌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걸 뇌 신호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흥을 내 친구들에게 그대로 SNS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SNS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근데 새로운 SNS의 시대가 되면 이 내 감정을 완전히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죠. 좀 다른 맥락에서 SNS의 활용도를 설명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도 이런 메시지 자주 보죠. 이 사람 나쁜 짓 했어요. 벌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글이 좀 많이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글을 SNS 상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근데 이게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당혹감, 가슴 아픔 이런 걸 우리는 직접 느끼지 못하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 감정을 SNS에 실어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애통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직접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의 메시지를 보고 나서 느끼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 행동의 양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물론 이런 게 가능하려면 많이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청각 신호, 시각 신호, 촉각 신호 이런 걸 관할하는 다양한 두뇌 피질의 각 부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바탕에서 두뇌 피질의 지도가 완성돼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탕에서 생각뿐 아니라 감각과 감정도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 그 시점은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래 씨 다 아시죠? 그렇게 춤 잘 추던 사람이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은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는 살아있는데 몸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참 많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면 보철의학의 혁신이 이루어질 테고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이분들이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야도 뭐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도 많을 텐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먼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컴퓨터 게임. 지금이야 뭐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상상을 하면서 가상 세계 속으로 나의 아바타를 보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는 아바타를 통해서 냄새도 맡고 맛도 보게 됩니다. 감각을 다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총 쏘는 게임을 하면서 피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몰입감은 최상급이 되겠죠.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저희 집에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마음 아픈 일이 가끔씩 생기는데 차라리 지금은 괜찮은 수준인걸?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해봤자 롤게임 정도잖아요.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영화도
마찬가지의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겪는 그 공포심, 이걸 내가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그 몰입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아 이거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군사 분야의 변화입니다. 이 책은 미국 국방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 분야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군인이 직접 전투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없는 시점을 빨리 앞당기고 싶은 거죠. 음 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력이라는 거는 국제 관계에서 지도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미국의 군사력이 앞으로도 여전히 최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밖에도 미래 사회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책은 심리학 책도 아니고 뇌과학 책도 아니고 어찌 보면 미래학 서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저자의 엄청난 재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못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프라이버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면 정말 프라이버시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착한 생각만 하지 않죠. 못된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 못된 생각들마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진짜 이건 몰래카메라가 갖고 오는 부작용의 수백 배, 수천 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포함해서 미래 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제가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그런 내용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상을 뇌과학의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게 뭐 당장 생기진 않죠.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이런 변화들이 다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하는 기술의 변화상, 발전상, 이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서 '오, 저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너무 괜찮다. 내 차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게 딱 지금 수준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자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미래라는 건 진짜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진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쓴 책들을 보면서 '와,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던 게 겨우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엘빈 토플러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드린 책 마음의 미래, 이 책이 이야기하는 우리 미래 사회 모습도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각과 기억, 그리고 지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